자, 안녕하세요. 이제 김할지 얘기를 끝내고 이번에는 주목 얘기, 동명성황이라고도 하는 주목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몽은 아니고요. 추모가 원래 제대로 된 이름입니다. 주몽은 약간 발음이 바뀐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추모왕. 그리고 추모왕이 이제 동명성황이냐? 지금 이제 기록에 보면 저 맨 위에 보면 기편에 고구려 쪼가 있고 거기에 이제 동명성황 쪼 이렇게 나오는데 동명성황이 추모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명성황은 동명왕, 동명성황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동쪽이 밝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동쪽의 오야붕, 동북방의 패자 뭐 이런 식의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게 부여하고도 관련돼서 저와 똑같은 동명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부여가 원판이고 주몽 이야기가 부여에 있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고구려가 졸본부여를 먹으면서 나중에 고구려로서 이제 부여를 다 먹어가거든요. 쭉 먹어가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 부여의 신화를 계승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그때 따온 게 뭐냐면 동명성황이라는 것도 원래는 부여의 개국군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다 베껴오고 베끼고 나서 한 700년 지나니까 앞에 거는 거의 다 희미해졌고 뒤에 것만 남아가지고 지금은 마치 주몽과 관련된 이야기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 베껴 먹은 거예요. 그래서 뭐 알에서 태어나서 무슨 뭐 하백의 딸 알에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동물들이 어떻게 뭐 이렇게 좀 해주고 스토리가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 그래서 나라를 세우고 그래서 동명왕이라고 했다더라. 라고 하는 거기까지 다 똑같은. 그게 원래는 부여와 관련된 건국신화. 그리고 그 부여의 신화를 아마 고구려에서 적극적으로 차용했을 거예요. 부여를 다 먹고 난 뒤에. 왜냐하면 그 유민들도 흡수해야 됐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고구려가 부여를 계승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기본적으로 인지하고 저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원래는 부여에 있었다더라 라는 정도 인지하고 그냥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라 57년입니다. 기원전 57년. 건국이 고구려 37년이에요. 기원전. 그래서 20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신라가 더 빨라요. 박혁거세가 주몽보다 빠릅니다. 그리고 신라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진짜 맨바닥에 시작했던 것 같고 고구려 같은 경우가 조금 늦을 수밖에 없는 거는 부여라고 하는 그 앞에 나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부여에 대한 계승의식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구려 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어떻게 보면 계승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건국신화를 다 날로 먹어버린 거고, 그래서 우리가 정통성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 부여계에 또 다른 왕조가 끝까지 남는 게 있죠. 그게 백제죠. 기원전 18년에 하는 백제. 근데 백제는 아예 대놓고 우리는 부여씨야. 그렇게 해서 송씨를 부여로. 아니, 그렇게 송씨가 부여라니까? 그래서 부여에 대한 계승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부여가 우리 역사에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막 뚜렷하게 잘 나오지는 않는데 뭔가 동북 쪽에 북방을 얘기할 때는 그 부여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또 하느님 얘기가 나오지. 해모수가 뭔지 모르겠어요. 해모수가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 그리고 해모수의 아들이 해부르라고도 나오고 이제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해모수 들어보셨어요?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아니, 우리는 만화책에 녹색 전차 해모수. 해모수가 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 뭘 뜻하는지. 저것 때문에 제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뭔가가 있긴 있는데 두 가지 버전이 있거든요. 해모수 아들이 해부르다. 해부르를 뭘로 보냐면 해불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해불. 태양. 해. 우리 해. 부르가 불. 파이어. 이렇게 해서 해부르를 태양이 빛나는 걸로 봐. 그리고 해모수는 이게 뭐냐? 그러면 분명히 태양의 빛 이전에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환웅환인할 때도 비슷한 계열인 거거든요. 환한 것의 원인, 환한 것의 양적인 밝은 빛. 그러니까 그런 계통의 뉘앙스인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뭔지 정확히 모르겠어. 근데 해는 진짜 해 같아.
우리가 얘기할 때 해 같아. 예. 박달나무, 밝은 나무 이런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말에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흔적들이. 야, 수천 년을 경과해서 남아 있다는 게 굉장히 재밌거든. 그래서 저런 거는 진짜 공부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신기로 창의력 있어서 막 하는 거예요. 저게 굉장히 재밌어. 그래서 저도 해모수가 도대체 뭔지 굉장히 생각을 했는데, 모수를 도대체 뭘로 봐야 되나? 어떤 으뜸이라는 뜻으로 봐야 되나? 대장 뭐 이런 의미로 봐야 되나? 안 그러면 진짜 시작으로 봐야 되냐? 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 썰이 있어요. 이게 지금 해모수와 헤브루의 관계가 두 가지 썰이 있어요. 하나는 아버지고 그 다음에 아들이다. 그래서 해자 돌림인가? 성이 해인가? 이렇게 태양인가? 이렇게 하는 설이 있고, 또 하나는 뭐라고 나오냐면 헤브루가 왕이었는데 하루는 대신이 내가 신의 소리를 들었는데 여기에 자기 아들을 내려보낸대. 헤브루가 관리하고 있는 나라에. 그래서 너네가 동쪽으로 이동하라 했대. 그래서 이동을 해요. 그래서 동부여가 되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기존에 있었던 거기에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그걸 만든 게 해모수래. 이렇게 되면 해모수가 오히려 헤브루보다도 좀 뒤쪽에 되는 거예요. 뒤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간인지 아니면 저게 병렬 관계인지 이거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헤브루는 사실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해모수가 상당히 강력한 것 같고, 나중에 이제 해모수가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주몽의 아버지 때문에 지금 나오는 거예요. 주몽의 아버지가 해모수래. 그러니까 해모수는 부여의 건국한 건국자든지 안 그러면 신의 의지에서 나온 신의 아들이야. 그 신의 아들의 아들이 누구냐면 주몽이래. 주몽계에서 부여의 정통성을 헤브루계가 아니고 해모수계로 봤어서 그쪽을 연결시키려고 했었던, 그리고 해모수랑 관련해서도 지금 주몽신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읽어볼 수 있어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잘 모르는 거는 자료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단편적인 몇 개 가지고 막 이렇게 썰을 푸는데, 그 썰을 풀어도 정합성이라는 게 서로 뭔가를 이렇게 맞춰서 엇걸어서 정합성을 줘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창의적 해석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 헤브루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헤브루가 부여의 왕이었었던 것 같아, 처음에는. 그러다가 동부여로 이제 이동해 가는 거고, 그 얘기는 뭐냐면 서쪽에서 누군가 치고 왔다는 거지. 어떤 집단이 치고 왔다는 거지. 그래서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루는 생각보다 좀 약해. 그리고 자식이 없대요. 아들이 없대. 아들이 없어서 산천에 기도를 했더니 그게 이제 금화왕의 등장이거든. 금화왕의 개구리의 등장. 이게 또 뭔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듣겠는데, 산천에 제사할 때 이거는 가능하지. 자식이 없으면 이렇게 제사할 수 있지. 지금도 뭐 자식이 없으면 기도하고 이게 가능한 얘기니까. 그랬던 때 곤연이라고 하는 연못에 갔는데, 저 곤이 이제 작은 물고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작은 물고기. 그래서 물고기가 사는 어떤 못인가 봐요. 근데 저게 장자 소유의 편에 보면 그 곤이라는 게 굉장히 큰 물고기로 등장을 합니다. 장자가 이제 희화를 시켜서 역전시켜서 굉장히 큰 물고기로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변신을 해. 물고기인데 변신을 해. 용이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붕새라고 하는, 붕새 들어봤어요? 봉황 말고 붕새. 붕새가 날개가 수마리가 되는, 수천리가 되는 아주 큰 새예요. 그래서 북해 곤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사는데, 원래는 조그마한 물고기를 나타내는 거야. 근데 장자가 이거를 이제 비꼬아서 겁나 큰 물고기라고 이제 상정을 해버린 거고, 그리고 장자 내편 저 소유에서 이제 장자가 이렇게 썰들을 많이 풀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변신을 하면 그 붕이라고 하는 참새가 대붕의 큰 뜻을 어떻게 하랴 할 때 그 붕새예요. 붕새. 예. 봉이 아니고 붕이야. 그렇게 해서 법붕자에다가 세조자 들어가면 이게 붕자거든요.
그래서 상상에 존재하는 수천리가, 날개를 피면 수천리가 되는 그 굉장히 큰 새야. 근데 얘는 한 번 나르려면 너무 힘들어서 쉽게 못 나른대. 그래서 참새들이 이렇게 나뭇가지를 왔다 갔다 펄쩍펄쩍 뛰어다니면서, 참새나 뱁새 같은 거 뛰어다니면서, 아, 저건 바보래요, 날지도 못한대요, 이렇게 약 올린다는 거야. 약 올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붕새는 이제 가만히 찌그러져 있는 거지. 왜냐하면 이게 한 번 뜨면 이게 안 돼.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한 번 나르면 천하를 진동시키면서 쫙 올라간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우주선처럼 뭐 이렇게 한 도시급으로 날아가는 거야 이게.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참새가 붕어의 뜻을, 대붕의 뜻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 나르려고 하는 거를 느그 같은 이런 깜냥들이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저 장자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속담화된 거예요. 별로 감동스럽진 않구나. 근데 저기가 하필 또 고년이라고 하는 곤의 연못이래. 이게 되게 재밌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저 연못에 이렇게 갔더니, 말이 갑자기, 거기가 바위가 하나 있는데, 이 고년 옆에, 그러니까 이 유목민들은, 이렇게 동물들을 먹이기 위해서 물 먹이려고 이렇게 몰아가는 데가 있어요. 그럼 물 고여 있는 데가 있겠지. 그럼 거기에 이렇게 하면 동물이 쫙 이렇게 하면서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의 연못이었는데 그 이름이 하필 고년인 거야. 근데 말이 거기 가가지고 어떤 돌을 보고 눈물을 흘리더래. 왜 말이 돌을 보고 눈물을 흘리겠어? 티끌이 들어갔는갑지. 막 눈물을 흘리더래. 그래서 그걸 보고 저 돌을 한번 치워볼까? 이래서 치웠더니 거기서 금으로 된 개구리가, 그게 금화왕이에요. 애가 하나 나온 거야. 개구리같이 생긴 애가. 어떻게 생겼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극혐일 것 같은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게 와자가 개구리 와자로 쓰이고 달팽이 와자로도 두 가지가 나온다고. 달팽이면 진짜 대박입니다. 개구리가 낫지. 달팽이 좀 이게 뭔가. 그래서 어떤 돌을 들치니까 그 동굴 속에 사는 어떤 또 다른 집단인가 뭐 이런 생각은 저는 그냥 추정을 하는데, 신성한 어떤 동굴과 관련된 석혈, 돌동굴 관련된 그런 건가 싶은데, 그 애를 보고 이게 하늘이, 내가 제사를 지내니까 하늘이 나에게 아들을 줬구나. 그게 맞나? 입양 같은데 그게 하늘이 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생각하든 다 그냥 쩔이야. 그래서 헤브루는 사실 이렇게 이상적으로 딱 꽂히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해모수. 주몽도 왜 해모수를 선택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그렇게 해서 그 왕이 나중에 왕이 되고, 헤브루 그거 아세요 혹시? 저렇게 아들을 드리는 게 타당한가? 나랑은 피 하나가 안 섞인 거잖아. 아니 북이든 목이든 아무것도 안 섞인 거잖아. 그죠? 근데 저걸 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게 가능한가? 그러니까 농경민들은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섞여 살잖아. 그렇다 보니까 결혼 관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피들이 섞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아시아가 발전할 수 있었던, 동아시아가 인류 역사에서 상당 부분 주목되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었던 게 저는 유교 문화라고,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귀족제가 아니고 유교 문화. 유교 문화에서 어떤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며느리는 성 다른 놈을 데리고 온다. 타방에서 성이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온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중세 유럽의 귀족들도 다 안에서 종례혼이죠. 종례혼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애가 떨어지고 기형아 나올 확률이 크고, 그 다음에 생식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합스부르크 왕가를 보면 이게 딱 나오는 거거든요. 얘 안 되고, 그 다음에 주걱턱에다가 입도 안 다물어지고, 그 다음에 후손이 끊어져서, 어떻게 보면 유럽과 관련해서 제일 유명한 게 합스부르크 왕가인데 그냥 자멸이지, 자멸. 후손이 없어서 자멸. 여자가 없었겠어?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를 사람들이 정확하게 인지는 못 하는데,
뭔가가 좀 있는 것 같아라는 건 전 세계 사람이 인지했어. 저게 저렇게 자꾸 우리끼리 하니까 제가 그래서 하는 얘기 있잖아요. 개나 말은 순종이 좋은 거고 사람은 잡종이 좋은 거라고. 근데 순종을 자꾸 해버리니까 사람이 점점 이상해지는 거지. 농경민은 떼거리로 살기 때문에 순종을 하려고 해도 잡종피가 좀씩 섞여 들어간대.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지. 영국 그 황가의 혈통을 조사해 보니까 DNA적으로 봤을 때 다 바뀌어 있더라.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뻐꾸기들이 있었던 거지. 누군지는 모르는데 뻐꾸기에 의해서 이미 혈통이 바뀐 거지. 정상적으로 내려는 갔다라고 기록에는 나오는데 DNA 검사를 하니까 안 맞아. 부계랑 안 맞아. 요즘은 그게 가능하니까. 그래서 예전에도 그게 참 비일비재했구나. 요즘만 생기는 문제는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런데 농경민은 그렇게라도 해서 피가 섞이면서 문화가 발전하는데, 그러니까 이 지식이 발전하는 거예요. 인간이 좀 발전해 가는 거야. 그런데 유목민은 소수의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살기 때문에 이게 선택권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구를 늘리면 되는 거야. 인구를 늘리면 이게 풀이 안 돼. 식량 자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을 가지고 어느 정도 이상의 인구가 어느 정도 이상의 사람들이 가축을 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한계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소규모일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눈 맞아서 결혼하는 거죠. 뭐 어떻게 하겠어?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게 자꾸 이런 식으로 몇 대를 하니까 점점 메롱이 되고 있다. 우리가 지금 메롱이 돼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외부 혈통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는 손님이지. 여기서 손님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아는 손님이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지나가는 과객인데 라고 하면서 지금 사건이 벌어지는 거야. 우리 전설의 고향만 있었던 게 아니야. 근데 그게 에스키모도 그런 비슷한 게 있고 티벳도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척박하고 고립돼서 소수만 사는 사람들에게 그런 현상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 그거는 자기네들이 과학적으로 인지한 건 아니지만 관습적으로 인지해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생김새를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저럴 것 같아. 저 사람은 이럴 것 같아.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그게 의외로 우리도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도 사람들을 계속 어렸을 때부터 봐오면서 이렇게 생긴 사람은 성향이 이런 것 같아. 이런 것 같아. 이게 누적된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성격이 좀 좋은 것 같아. 저런 사람은 한 성과를 할 것 같아. 저거는 좀 똑똑할 것 같아. 저거는 좀 떨어질 것 같아. 뭐 이게 다 있어. 데이터가, 자기 나름의 데이터가 있어. 그래서 이제 관상은 과학이다. 뭐 이런 쌉소리까지 나오는 거야. 뭐 말 같지도 않은 거야. 하지만 그거를 완전히 다 무시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야. 우리가 보면 저런 사람은 저럴 것 같아. 예.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꼴값 한다고. 꼭 그게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뭔가 연결 관계는 조금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유목민들도 느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외부 피가 안 들어오면 이게 우리 족 자체가, 우리 지금 요 사람들 자체가 상태가 다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외부 사람이 지나가던 과객이든 뭐든 오기만 하면 피를 섞었대. 피를 섞었대. 그리고 그런 식으로다가 하다 보니까 내 자식이라는 생각이 별로 없는 거지. 아니 막말로 얘기해서 내 피가 아니잖아, 걔가. 그러니까 뻐꾸기하고는 다른 거야. 뻐꾸기는 나는 내 자식이라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니었던 거고, 이건 대놓고 아닌 거야. 이건 대놓고 아닌 거야. 징기스칸이 그런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대단한 군주인데 그걸 그냥 아들하고 똑같이, 자기의 피가 섞인 아들하고 똑같이 대우했다는 것도 사실은 그런 문화들이 장기적으로 누적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 단기적으로 그게 절대 내가 배포가 커서 나는 그런데 신경 안 써. 그 정도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문화관념이 다른 거예요. 마치 뭐가 똑같은 거냐면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뭐 결혼했다가 이혼했다가 다시 결혼하고 이러면 뭐 문제가 돼요. 뭐 돌싱이에요. 이러면 뭐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문화관념이 바뀌었거든. 그럼 뭐 어떤데? 이런 거잖아.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문제가 벌어지면 좀 이상하게 봤었어.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느끼기로는 진짜 잔인했었던 거는 그러니까 남편이 사망해서, 그러니까 무슨 뭐 이혼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과부라고 하고, 그에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자기에게는 아무 죄가 없어. 남편이 그냥 죽은 것뿐이야. 그리고 나는 그 남편을 위해서 그냥 사는 거야. 내 자식들이나 보고 그냥 뭐 특별히 그거 없이. 그런데 그걸 찝쩍거려. 좀 우습게 봐. 이게 도대체 뭔가 싶지. 그리고 그 찝쩍거리는 그 표현이 미망인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과부를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망인은 아직 죽지 않은 사람. 미망이야. 왜? 남편을 따라서 네가 죽었어야 되는데 너는 죽지 않은 죄인이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망이라는 표현 같은 거는 사실 사라져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되게 웃기는 거는 좀 있어 보이려고 미망인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너무 잔인한 표현이에요. 너는 남편을 따라서 목을 맸었어야 돼. 근데 너는 살아있기 때문에 죄인이야. 그리고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찝쩍거리는 천시를 받아도 그건 뭐 문제가 없어 라고 하는 굉장히 무서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유목문화에서 저 혈통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는 이유가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소규모로 사는 사람들의 어떠한 어쩔 수 없는, 그래서 외부인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서라도 뭘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피를 좀 섞어놔야 될 필연성. 근데 이게 이제 혈통 중심에서 볼 때는 이게 뭔가 싶지. 그런데 키우면 내 자식이래. 혈통이 내 자식이 아니고 키우면 내 자식이래.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런 식으로 바뀌었죠. 인식이. 아니 그렇지 않아? 그래서 유목문화하고 농경문화의 가장 큰 특징이 혈통에 대해서 할 거냐, 그러니까 혈통주의냐. 우리는 뭐가 있냐면 나중에 주몽 얘기할 때 봐봐, 되게 재밌어. 주몽은 혈통주의예요. 그러니까 판단을, 내 자식에 대한 판단을 혈통 중심으로 할 거냐 키운 거 중심으로 할 거냐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 그래서 일반적 유목문화는 키운 게 중심이지 혈통 중심이 아니에요. 근데 주몽은 혈통 중심. 혈통 중심. 그 나중에 이제 소선호가 엄청난 배신감에 들었을 거야. 쟤는 키운 중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지 아들 나오니까 바로 바꾸네, 말 바꾸네 이러면서 뭐 분노했을 거야. 그래서 이게 가능한 이유가 금화왕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가, 사실은 저렇게 혈통주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워온 자식이지. 주워온 자식을 왕을 시킨다. 말 같지도 않은 거죠. 근데 그와 똑같은 구조들이 신라에서도 나오죠. 박씨, 석씨, 김씨 이렇게 지난 시간까지 얘기한 거 보면 갑자기 그러면 내가 너 왕 시켜줄게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잖아. 혈통주의 아니죠. 혈통주의가 아니죠. 그래서 신라도 유목문화였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천마도 출토촌 같은 데서도 말이잖아. 그게 유목문화의 상징이거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곤연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금화왕이 발견된 이 곤이라고 하는 그 아까 그 곤이 붕이 된다 그랬잖아. 붕세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금화가 왕이 된다라고 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조그만 데서 조그만 고기에 시작해서 큰 고기가 됐다가 이제 큰 어떻게 보면 구만리까지 올라가는 수천 리의 날개를 가지고 구만리까지 올라가는 붕세가 돼. 그럼 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쪽 계열은 생각보다 약했던 것 같아. 왜냐하면 그 다음에 주몽계가 나오면서 그래서 이쪽 계도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금화왕 계열이 내려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헤브르의 다음 아들이 금화왕인 거죠. 다음 왕이 금화왕. 그리고 졸본부여가 있죠. 이게 부여가 있고 동부여가 있고 그다음에 졸본부여. 주몽이 졸본천 근처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졸본부여라고도 하고, 또 다른 설도 있어요. 졸본부여가 원래부터 있었대. 근데 아마 있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주몽한테 너무 다 몰빵을 시켜주다 보니까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원래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주몽이 이 졸본천 근처에서 나라를 일으킨 게 기원전 37년. 기원전 37년. 야, 22살이야.
37년에, 이 22살에 기업을 창업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 22살 먹은 애한테 가게 차려줘봐라. 가게나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라를 세웠대, 나라를. 또 다른 기록에는 12살로도 나옵니다. 12살로도. 그래서 내가 12살 기록 보고 무슨 생각했냐면 소년가장인가? 12살은 안 돼요. 왜냐면 나라 창업하기 전에 유리왕이 나와야 되거든. 유리왕을 애를 낳아야 되거든. 근데 12살 가지고는 성조숙증이 아니면은 쉽지는 않거든, 그게. 12살에 그 결혼해서 애까지 낳고 이쪽으로 넘어와서, 그러니까 넘어와서 내가 이 원래 부여 쪽에서 부인하고 결혼을 하고 여기 있잖아. 예씨. 주몽의 원래 부인이 예씨거든요. 예씨랑 결혼을 하고 거기서 애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차해가지고 도망 나오는 거거든요. 저쪽에서 이제 금화왕 계열들이 주몽이 자꾸 크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 나와서 이쪽에서 소선호하고 졸본부여 쪽에 가서 소선호하고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살았다. 지금 그 얘기거든. 그런데 여기서 살다가 나라를 만들려면 좀 시간이 더 걸렸겠지. 그런데 12살이에요. 그러면 저쪽에 한 9살 정도라는 건데 9살은 아무리 해도 아무리 조숙해도 안 된다. 그건 좀 아닌, 저건 쉽지 않아. 저거 쉽지 않아. 9살은 너무 빠르다. 9살은 이게 쉽지 않아. 인간이면 쉽잖아. 인간이면 쉽지 않아. 그래서 22살. 그래서 22살. 근데 이 금화왕 때, 이거 봐봐. 금화왕 때 봐봐. 이게 이제 유화부인 얘기예요. 주몽 엄마. 금화왕이 태백산, 여기 태백산이 또 나와. 이 태백산. 단군 신화의 태백산 신단수, 저게 이제 묘향산이다. 근데 여기서는 절대 묘향산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거를 백두산 쪽으로 이제 또 생각을 해보는 거고, 태백산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중국 장안의 남쪽에 있는 진령산맥 쪽에 있다고. 그래서 그게 이식되는 거예요. 그게 이식되는 거예요. 분명히 저거는 중국보다 빠를 수는 없어. 그래서 나중에 어떤 산 이름이 변형되는 거예요. 원래 산 이름이 뭔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신성한 산에 대한 개념들이 이 명칭이 바뀌는 거야. 내용은 그대로 있고. 그래서 태백산, 백두산 쪽으로 보는 게 제일 많을 거예요. 그러면 우발수, 남쪽에 우발수, 그러면 이도백한가? 거기서 백산수 나오는데? 그쪽인가? 그쪽인가? 이도백한가? 삼도백한가? 뭐 그쪽인가? 지금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거기서 여자를 한 명 만났대. 너 뭐야? 이랬더니 이 여자가 주몽의 엄마인 유화부인이에요. 부인인지 뭔지 몰라. 근데 자기가 하백의 딸이래. 하백이 뭔지 모릅니다. 하백이. 보통 이렇게 하백하면 황하의 신을 하백이라 그래요. 중국 사서에서 나올 때 하백 이러면 다 황하의 신이야. 황하의 신. 황하. 하의 대표성을 가지는 게 하하고 강이 있는데 강은 항상한 물줄기가 큰 차이 없이 물 수량이 계속해서 항상한 어느 정도 항상한 물을 얘기하는 거고 황하같이 이렇게 하자를 쓰는 거는 물이 감을 때는 쭉 줄었다가 늘어날 때는 쭉 늘어나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하에는 언제나 홍수의 위험이 있는 거거든. 강에는 홍수의 위험이 거의 없어요. 하에는 홍수의 위험이 있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니까. 그래서 황하치수라는 말이 나오지 양자강이나 장강에는 치수 얘기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와. 언제나 황하치수 얘기가 나온다고. 물론 뭐 황하 쪽이 주류지. 저 중국 문화의 주류가 황하 쪽에 있었고 양자강 쪽은 또 문명권이 약간 달라요. 거의 양자강 문명이라 해서 좀 달라. 그런데 지금 고구려 영역을 보면 고구려는 황하하고 굉장히 멉니다. 이게 이제 요하가 있고 이 요동이 대부분 고구려. 저 지금 부여에 해당하는 게 요동이거든요. 이쪽이 고구려고. 그래서 언제나 요동성 하듯이. 그래서 이 하를 저는 황하로 보는 게 아니고 요하로 봐요. 요하로 봐요. 이게 설마 여기에 있는 이 황하신의 딸이 여기까지 와서 지금 문제를 일으키겠어? 자기가 하백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튼 저 강의 신이야. 강해신. 그래서 강해신의 딸인데 자기 동생들하고 놀러 나왔대 밖에. 그랬더니
내가 하느님 아들인 해모수야. 그래서 약을 팔면서 누가 왔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갖고 동생들은 이렇게 도망갔는데 자기만 잡혀가지고 했대. 뭘 어떻게 했대. 했대. 뭔가 일이 있었대. 그렇게 했더니 하백이 내 딸이 남편도 없는데 결혼도 안 했는데 이게 가능하냐? 이렇게 쫓아냈대. 그래서 자기가 거기 지금 유배 중이래요. 유배면 여기서 여기까지 올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지. 근데 좀 멀어. 계산을 해보면 이게 거리가 생각보다 멀어. 유배 오다가 죽겠다. 그래서 이쯤 생각을 하는데 요하 쪽에 있었던 어떤 전성 그게 황하랑 나중에 겹쳐진 것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요하도 굉장히 큰 물이에요. 굉장히 큰 물이에요. 그래서 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해모수고 어머니는 하백의 딸이야. 이게 뭐냐면 하늘과 물이라고 하는 저는 물이 등장하는 거를 굉장히 좀 특이하게 보거든요. 물이 등장하면 농사랑 관련이 돼요. 그전에는 우리가 뭘 봤냐면 새, 나무, 금 이런 거 봤는데 여기서는 물이 나와. 물이 큰 비중으로 나와. 그 얘기는 농사랑 관련되는 게 아닌가? 고구려의 일부가 지금 농사 쪽과 관련되는 게 아닌가? 라고 하고 이 물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상징으로 나와. 그렇게 해서 그 우발수에서 여자를 만났더니 이게 하백의 딸이야. 그렇게 해서 해모수가 제대로 임신시킨 게 아니에요. 그 여자를 데려와가지고 데려와서 방에다 놔뒀더니 몸을 뒤틀 때마다 햇빛이 이렇게 쫙 비친대. 배를 따라다니면서 비친대. 이렇게. 그래서 배만 어떻게 보면 태닝을 한 그런 상태가 되고 그 빛에 의해서 임신이 됐대. 2번 꺾어가는 거예요. 해모수라고 하는 신성을 가진 것도 있고, 그다음에 태양신과 관련된 지금 두 가지가 요 두 가지가 섞여서 임신시킨 게 주몽입니다. 주몽입니다. 그렇게 해서 알을 낳대. 알 낳는 거 진짜 어려워요. 알 낳는 거 진짜 어려워. 왜냐하면 뱃속에서 애가 어느 정도 큰 정도로 해서 알이잖아요. 여러분이 애를 낳아서 무사한 거죠. 알을 낳으면 이게 아작이 납니다. 이만한 알이 지금 나온다고 생각해봐. 애가 그 안에 들어있는 알이 나온다고 생각해봐. 절단 납니다. 엄마 죽습니다. 이게 늘어날 수 있는 반경이 아니야. 그냥 생각해 보는 거야. 그냥 생각해 보는 거야. 이게 그 정도 늘어나면 다시 회복이 안 돼. 그냥 엄마 죽어. 엄마 죽어. 그렇게 해서 애는 이렇게 좀 눌리면서 이렇게 나오잖아. 알은 이게 고정된 거거든. 닭 알 낳을 때 못 봤어? 닭 알 낳을 때 못 봤어? 타조 알 낳을 때 한번 봐봐. 진짜 찢어진다. 절단 난다. 절단 나. 절단 난다. 근데 인간은 거기가 뼈로다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 절단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뭐 그렇다 치고. 그리고 알도 더럽게 튼튼한 알이야, 저거. 그래서 알을 낳았더니 금화왕이 이게 뭐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뭐야? 사람이 알을 낳아. 그래갖고 저걸 동물에게 줬더니 개나 돼지나 소하고 말이 피하더래. 여기서 딱 하는 거는 개, 말, 소, 닭이 나오네. 가축인데? 이게 지금 얘네 농사 같은데? 이런 생각이 딱 들지? 이게 지금 유목에서 나오는 구조는 아니거든? 약간 농사 삘이 나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들판에 버렸더니 이제 새가 나옵니다. 새가 날개로 덮어졌다. 그래서 이게 희한해서 깨려고 했더니 금왕이 깨려고 했더니 안 깨지더래.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 알은 탄성이 없어. 그러니까 탄성이 있고 약간 부드러운 알이면 나올 때 어떻게 이렇게 좀 쭈그러졌다가 다시 펴지고 인간의 머리가 그렇게 되잖아요. 나올 때 약간 쭈그러지잖아요. 아시죠? 그렇게 해서 애들 나올 때 이렇게 좀 쭈그러지고 이러면 요걸 이렇게 좀 이렇게 굴리면 머리가 펴지거든? 근데 이거는 탄성이 있는 알이 아니야.
그렇게 해서 그 알을 낳았더니 알을 그 깰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견고한 알인 거지. 그렇게 했는데 스스로 깨고 이게 이제 딱 깨고 나오는 거지.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활을 잘 쏴서 그 동네 사람들이 저 부여 사람들이 활 잘 쏘는 사람을 추모라고 했다. 그래서 추모가 이름이 됐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에 뭐 전설적인 활 잘 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예전에는 활이 굉장히 무서운 무기입니다. 원거리 무기잖아. 원거리 무기잖아. 그래서 활 잘 쏘고 멀리서 땡겨버리면 사실 이광이라고 하는 사람 나오거든요. 한무제 때 한무제보다 조금 빠르다. 이광이 나중에 흉노 같은 거 정벌할 때 보면 그 사람이 우리가 이광, 화영 이런 사람들을 백발백중의 고사가 사실 이광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활을 딱 쐬서 땡겼는데 맞췄어.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맞출 수 있지. 그러니까 100발을 땡겼다는 거거든. 근데 다 맞춘다는 거거든. 그래서 백발백중이라는 고사가 이광한테서 나오는데 그렇게 우리가 유명한 고사인데도 불구하고 이광이 약간 좀 제대로 평가를 못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지위도 좀 낮았고 크게 성공을 못 해. 원래 그 정도 레벨이면 굉장히 잘해야 될 건데. 근데 추몽은 활로다가 해서 전체를 다 먹는 거니까, 통을 먹는 거니까. 그래서 이 주몽이 누구랑 경쟁하냐면 당연히 금화왕의 아들들과 경쟁하겠지. 금화는 또 아들이 7이나 돼요. 자기는 입양됐는데 또 아들이 또 이렇게 풍성해. 확실히 종자는 다른가 봐. 헤브르는 아들이 없었는데 금화는 이게 뭐 이렇게 아들이 많아. 그래서 7사람 중에서 그 중에서 대소라는 게 첫째 아들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경쟁을 하면서 이제 쟤네들이 볼 때는 주몽이 너무 이렇게 좀 큰 거지. 치고 올라오니까 주몽 날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한테 계속 이렇게 했대. 그렇게 했더니 이제 천한 일을 시키는 거지. 마구간에 이렇게 일을 시키니까 주몽이 말을 잘 관리했다라는 것도 있고, 기록에 2가지가 나와. 되게 재밌어. 말을 잘 관리해서 이제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나오는데, 한쪽은 또 뭐가 나오냐면 말을 잘 관리하는데 그 중에서 최고의 말이 있대. 혀를 꼬쟁이 같은 걸로 뚫어버렸대. 그랬더니 그 말은 이제 점점 애가 말라가는 거지. 나중에 주몽이 도망갈 때 그 말 뚜껑 열어가지고 먹여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비루 먹은 말이 되니까 그 말은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고 그게 나중에 주몽 소유로 넘어가요. 그래서 혀 빼고 걔 말을 잘 이렇게 관리해가지고 나중에 타고 도망갑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뭔가 저 금화왕과의 사이에서, 금화왕 아들 간의 사이에서 대콩 전쟁이 붙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거기서 나오는 게 말 관리라고 하는 건 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격을 막 떨어뜨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기사지, 기사. 요즘으로 말하면 세차 뭐 이런 거 시키는 거잖아. 그래서 모욕을 당하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도 이제 주몽 쪽에서 세력이 강력했을 때 금왕 쪽을 치고 들어갔을 때 그 주몽의 후손들이 치고 들어가서 결국 이기거든요. 그때 너희가 우리 조상을 그렇게 너네가 모욕했다. 이런 기록들도 나옵니다. 뭐 동국이상국집이라든지 이런 데 그런 얘기가 나와. 그래서 저들의 관계가 안 좋았고, 그때 이제 그 유명한 3명을 데리고 가잖아. 뭐 정체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어렸을 때 저 오이마리 협보라고 하는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자기 어떻게 보면 자기 친위 세력 중에서 제일 이렇게 행동대장 같은 사람이지. 그렇게 해서 도망을 가는데 또 하필 또 엄니대수라고 하는 큰 물을 만나지. 말 타고 연락이 도망왔는데, 물론 거기서 우리가 생각을 하나 해야 될 건, 주몽은 좋은 말 타고 왔지만 오이마리 협보는 뛰어서 올 수도 없고 그지 같은 말 타고 오면 어차피 거리가 안 좁혀져. 그런데도 아무튼 엄니대수까지 딱 와가지고 그때 이제 유명한 얘기를 하잖아. 모세지, 모세. 그게 나는 천재 해모수의 아들이고 하느님의 아들이고 하느님의 피가 속하는 하느님의 아들이고 해모수가 하느님이라고 나오는 적도 있어요. 하느님의 아들로 나오는 적도 있고 하느님으로 나오는 적도 있어요.
막 섞여 있어. 하느님의 아들이고 하백의 외손자다. 그러니까 길을 내라. 그랬더니 잉어, 자라 이런 놈들이 막 떠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징검다리로다가 착착 해서 넘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걔네들이 쫓아오려고 딱 했을 때 그게 이제 쫙 없어지면서 새로운 세계로 넘어가는 거지. 그 새로운 세계가 어디냐면 졸본입니다. 졸본. 졸본. 그래서 졸본 부여의 왕의 딸을 후려서 그게 이제 소선호예요. 과부를 꼬드겨서 대업을 이루었다. 그런데 돈 많은 과부 꼬드겨서 대업을 이루었다. 조금 떨어지니까 이제 조금 윤색들이 더 막 강력하게 되기 시작해.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개인적으로 소선호를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두 개의 나라를 건국하도록 도와준 여자. 그리고 소선호는 결국 주몽한테 배신당하고 도끼 올라가지고 자기 세력들을 가지고 내려가서 그 도끼가 안 올랐으면 백제는 시작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한을 품으면 나라가 건국된다더라. 라고 하는 아주 좋은 거를 나타내주는 좋은 설레예요. 개인적으로 소선호가 어떻게 됐는지가 굉장히 궁금한데 여러분도 궁금하죠? 늙어 죽었대요. 잘 먹고 살다가 늙어 죽었대. 그래서 아들 빨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지. 남편보다는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그래서 결국 예시 부인 아들이 돌아와서 유리왕이 되는 거고 이제 밀려나게 되고 그런 얘기는 다음 시간에 제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몽 얘기 이건 뭐 재밌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게 백제 건국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스토리만 딱 알면 백제까지 그러니까 신라, 고구려, 백제의 건국, 가야 우리 다 그런 거 다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불교 본격적인 불교와 관련해서 2차돈 얘기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